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과장. 이 김과장은 또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코너명이었거든요. 김앤장 말고 김과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런데 지난주에 인사드린 바와 같이 김준우 변호사님이 본인이 서울변협에서 뭐 프로보노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고 해서 방송을 월요일, 목요일로 다 몰았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방송에 하차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이전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었는데 오늘부터는 유하경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 두 분과 함께 신장기업 유과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뭐 계속 계셨습니다. 우리 유과장의 류를 맡고 계신 유하경 변호사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열심히 해서 풍부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예. 우리 유하경 변호사님은요 얼마 전까지 서초동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시다가 봉천동 낙성대 쪽에 서점을 내셨어요. 예, 동네 책방을 열었습니다. 밝은 책방. 예. 광고까지.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예. 저도 뭐 관악구 살기 때문에 한번 예. 꼭 놀러 가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신 변호사님 10% 할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유 과장님의 유 변호사님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책방 찾아가시면 예. 그쪽에 오히려 10%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시면 신장기업 말씀하시면 10%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역할을 다 하셨네요. 예, 자, 유 과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검찰의 채널A 사건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수사 착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오래 걸린 수사 뭐 2년 정도 걸렸죠. 예. 이게 사건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간단하게. 예, 예. 사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MBC 보도로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그 이사장의 비위를 캐겠다라고 해서 이 재소자를 압박해서 뭔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취재를 했다. 그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뭐 공모가 있었다라는 게 혐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법원이 왜 인신까지 확보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결정을 내렸느냐. 전방위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본인의 뭐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들을 상당히 초기화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그런 정황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증거인멸이 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요와 관련해서 공모의 상대방이라고 지명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그 시점 전후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던 그런 내역까지는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등등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서 좀 이 부분이 12차례 또 중앙지검장한테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려했다. 뭐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무혐의로 종결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아마 그 일반 국민들은 우리 단골 손님들을 포함해서 아니 첫 번째 핸드폰 진짜 못 푸는 거야? 네, 아이폰은 못 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 경찰 핸드폰 그 중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 경찰 핸드폰은 아이폰인데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걸 검찰이 갑자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또 압수수색해서 경찰서 가서 그 증거물을 자기들이 그랬었죠.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었고 이건 아이폰인데 풀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종이 달라서 그런 건가? 아이폰 뭐 10, 11, 뭐 12, 뭐 13 뭐까지 나와가지고 기종이 예. 다른가? 네 자리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10,000가지 나온다는데요. 예, 예. 10,000가지를 다 쳐볼 수는 있겠죠. 예. 그 어떤 기술로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5번 안 되면 5번 그렇죠. 잘못 넣으면 5분간 예. 그 다음에 또 잘못 넣으면 15분간 뭐 그러다가 몇 번 지나면 아예 안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자동 삭제 되도록 돼 있어서 이스라엘 가면 풀어올 수 있다. 네, 이랬었는데. 이스라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아이폰으로 저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소위 정황 증거들 내지는 이것만 갖고는 이거 기소하거나 혐의가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가? 정황 증거를 가지고는 아이폰 이거 못 풀면 정황 증거만으로는 이게 기소가 안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원론적으로 정황 증거 가지고 기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소할 수 있는데요. 예,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선고를 내리긴 합니다, 법원이. 네네. 그런데 직접 증거보다 그 증명의 책임을 검사한테 훨씬 더 많이 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가 직접 증거에 준할 정도로 아주 풍부하고 많고 제3자 사회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이 유죄다라는 네네. 정도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정도의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뭐 제 주장을 하기보다는 검찰은 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 압수 자료 등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네. 이 수집된 증거라고 하면 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라는 거예요. 네.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기자들과 피해자에 대한 협박 취재를 공모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기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신이 없는 건지 자신이 없도록 수사를 한 건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 공모를 했다. 진짜 서로 막 짜고 불법을 네. 공모했느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부산에서 그 이동재 기자랑 이렇게 나눴던 얘기를 보면 뭐 그런 건 해보면 되지. 제가 편지 보내려고 합니다. 뭐 등등등 이런 걸 보면 말하자면 재판 과정에서 이동재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님이 무죄를 주지만 야, 너 진짜 그렇게 너무했어. 취재하면 안 돼. 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렇게 꾸짖듯이 판결문에 적시를 했었죠. 이런 건 취재의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어.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근데 그렇게 비윤리적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죠. 판결문상 나오는 예. 내용을 보면. 근데 법률상 너희에게 유죄를 내리기에는 안타깝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것 근데 태도였던 것 같아요. 예, 수사기관, 수사 소출을 하는 기관이 종사하는 검사가 그런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적어도 강요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보자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리는 걸 넘어서 징계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기소 안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동재 기자라거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어서 유죄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 뭐 오케이, 뭐 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격해야 국민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찰 내부의 태도가 네. 이 정도로 비윤리적인 취재를 한 그 기자와 서로 상호 연락하면서 동조를 했다라는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가 팔이 안쪽으로 굽는 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네. 지금이라도 좀 징계를 내리거나 경고 차원에서 좀 한마디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아쉽죠. 예. 오늘 그 뉴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징계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감찰해야 된다. 이 검언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해야 된다고 해서 대검찰청 네. 감찰부에서 감찰하려고 했었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오히려 한동훈 그 검사장이 감찰 내용을 추미애 전 장관이 공개했다라는 이유로 또 법적 조치를 또 역공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제보자 X, 뭐 지모 씨라고 다 알려졌는데 네. 이 사람의 어떤 전과 조회를 해서 이른바 공소장 유출 사건, 사건에 이게 붙여서 김웅 의원에게 보냈는데 고발사주 네. 사건. 그때도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네. 한동훈 대검의 그 대변인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 이 삼각 관계로 굉장히 많은 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카톡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수십 차례를 주고 받죠. 그러면서 이 공소장도 사실상 작성해서 넘겨준 거 아니냐 정치권에 뭐 이러는데
전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태도를 보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나를 음해했고 정치적인 의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피해자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습니다. 휴대전화 이미 제출 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네. 어떻게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게 또 보장되는 권리이기도 한데 저희가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해자 신분에 있는 의뢰인들을 대리하다 보면 이미 제출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까지 가고 이랬을 때 수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 일반 피해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검찰이 본인들 이 내부 구성원의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다뤄왔는지, 그리고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에 발부돼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그 과정 중에 몸싸움을 벌인다는 건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대검 감찰부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하려고 하는 것을 감찰을 방해했다. 그다음에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 네. 징계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오히려 정직 2개월이 너무 낮고 면직에 이를 만한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나왔죠.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던 얘기죠. 근데 감찰도 못한 거고요. 수사도 못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방해를 받아서.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엊그제 한동훈 검사장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시 나를 공격했던 유시민을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네.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예. 수사지휘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꾸 정치가 검찰로 가고 언론에서 표현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인데 네네. 뭐 여든 야든 검찰이든 아니면 그 반대쪽이든 다 검찰로 가고 사법부로 가고 하니까 네.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나오면 정치적이고 윤리적이고 직업적인 책임까지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처럼 행세를 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렇게 보면 고소 고발을 해서 굳이 검찰로 끌고 간 뭐 그 여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고 네. 또 뭐 검찰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면서 그 이제 한 검사장이 언론에서 지식인이 한 발언을 가지고 또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부적절하고 네. 참 지금 언론의 장이라거나 공론 장이라거나 뭐 정치계가 너무 검찰이나 사법계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예. 정치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오늘도 그 재판을 하고 왔는데 형사 재판을 가면 네. 피해자들이 방청석에 있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들이 무죄로 나오는 경우에 판사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럴 때 판사가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해자분 일어나세요.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사과드린다. 그러나 법정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고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에 불과하다. 네네. 서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판사님이신데요. 한 번도 저는 한 그런 번도 접촉하지 친절하게 못했습니다. 그런 판사님 못 만났어요. 행운이시다. 예. 이로 시작하는 이름인데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야, 행운이다. 저 그런 예. 판사님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 판단이나 검찰 판단이 실체적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는 점을 예. 좀 알고 향후 뭐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징계 내려야 될 부분은 징계 내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무죄 이렇게 됐고요. 한동훈 검사장을 그 검언유착 사건에서 최초로 그 이 제보를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제보했던 제보자 X는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징역 1년이 구형됐고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정진웅 전 검사장은 독직폭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훈만 무혐의입니다. 네. 결과는 그렇다. 최종 승자처럼 됐습니다. 예,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기소되고 실형을 유죄를 받았죠. 1심에서 받았다. 수원지검장으로 간다는 소식이 한동훈 전 검사장. 예.
대장동을 관할할 수 있는 수원지검장으로 간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 가평 계곡살인 사건 요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그 이은혜 씨죠. 이미 이은혜. 공개 수배가 됐으니까 그렇죠. 체포영장이 세 번째 다시 발부가 됐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돼서 이게 그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살인이죠. 왜냐하면 이 남편을 2019년도 6월경인가요? 어떤 가평 용소계곡에 놀러 가서 네. 수영을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이게 여러 차례 동영상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그러니까요. 가능한데 이 같이 놀러 간 사람들이 물을 이 피해자인 남편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뒤집으려 하고 뭐 웃으면서 상당히 겁을 주고 뭐 이런 영상도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하게 해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네. 그래서 물에서 허우적대는 이 피해자를 전혀 구호 조치하지 않았고 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이건 익사다, 단순 변사다라고 처리를 했지만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이런 제보 등이 이어지면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고 네. 검찰 단계에 성취돼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지금 도주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살인죄로까지 의율이 되는 건가 좀 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뭐 흔히 쓰는 말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남편이나 가족관계나 자녀 이런 관계에 있으면 구호할 의무가 있고 구호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비교적 용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살인 미수로도 또 예. 그 혐의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전에 이 사건 있기 전에도 그 보고 피와 보고 알을. 보고 정소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 피해자 윤 씨에게 먹이려고 용의자 2명이 시도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낚시터에서 또 한 번 익사시키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지인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래서 총 3번의 살인의 시도가 있었던 거고 마지막 살인의 시도 결과 살인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 당일 영상이나 부부가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보면 이분이 무슨 연구원이라서 연봉이 한 6,500 정도 그렇다고 됐었는데 그러더라고요. 3,000원만 빌려줘. 10,000원만 줘. 10,000원만 줘. 나 배고파. 신발 다 해져가지고 신발 하나 살 수 있게 해줘. 이게 가스라이팅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범죄가 됩니까? 가스라이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직접적으로 범죄가 되기보다는 예. 이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인에 몰리기 직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함으로써 네. 이 가해자 전 부인과 이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을 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네. 이게 살인의 고의로도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네네. 가스라이팅으로 모자란다. 가스라이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으로 모자란다. 네. 아예 더 큰 것을 보험을 그려보자. 가입하고. 그게 바로 이제 생명보험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그 이분이 그 이 씨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 사망하신 피해자와 결혼하고 5개월 만에 네. 사망보험에 4개에 가입합니다. 네. 무려 4개에 갑자기 5달 동안에. 그러니까 총 금액이 8억 원에 달하고요. 이 사고가 일어난 게 2019년 6월 30일인데 저녁 8시입니다. 근데 이 보험 중에 하나의 만기가 4시간 남아 있었던 때라고 해요. 그 보험금 금액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급하게 예. 4시간이 지나면 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 못 하니까 이런 살인의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 조정이나 그렇죠. 통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게 연극에서 나왔던 건데 가스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게 그거를 점점 어둡게 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 한 사람이 남편이 가스라이팅의 불빛을 점점 어둡게 하는데 어두워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 눈이 어두워진 거야라고 해서 주변의 변화 이런 걸 전부 다 본인이 잘못해서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조정하고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를 예. 가스라이팅.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고 하더라고요. 당일 상황도 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도 예. 가스라이팅을 당했지 않을까. 분명히 그막 나 안 한다고 막. 예, 놀고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같이 동행한 사람도 5명 이상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들 괴롭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튜브를 이 사고 나기 직전에도 막 뒤집으려고 계곡에서 그러고. 튜브로 네. 뒤집고 네.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잠수해보라 그러고 네네. 그리고 사고가 8시에 났는데 네. 한여름에도 8시면 깜깜하거든요. 깜깜하죠. 그 시간에 계곡에서 다이빙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네.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네. 보통 이야기할 텐데 그 분위기 자체가 음. 이분이 그 계곡 현장을 못 벗어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자체도. 그것도 가스라이팅의 결과 아니었을까. 놀기 싫은데 음. 계속 붙잡혀서 억지로 놀다가 마지막에는 다이빙 하기도 싫은데 그 부인인 이 씨가 너 다이빙 해라고 계속 강요를 했대요. 네네. 그러다가 이 피해자 고인이 나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되잖아 라면서 좀 짜증을 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 부인이 좀 두렵고 뭐 부인이 이렇게 하는 게 좀 걱정되고 다칠까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뛰겠다라고 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거든요. 자,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공범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아무런 흔적이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단서가 나올 만한 소지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이 그나마 좀 보안성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네. 그 보거 알을 먹인 것과 관련해서 왜 이 정도를 먹였는데 사망하지 않았지?라고 메시지가 왔다 갔다 예, 했죠. 조현수와 이은혜가 주고받았다는 게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네.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네. 뿐만 아니라 이 이은혜를 둘러싼 또 의문의 죽음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2010년도에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동행자가 바로 이은혜였다. 근데 뭐 보험금을 누가 수령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미지수이긴 한데 그 부분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2014년도에는 파타야에 놀러를 갔는데요. 스노클링을 했던 당시 이은혜의 남자친구가 또 사망을 합니다. 네. 그때도 또 외국이라는 점 그리고 익사 사고로 단순 처리가 됐다는 점 때문에 사망 이후에 뭐 가족분들이 아마 이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좀 의문점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서 전방위적으로 현재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경찰, 검찰 이쪽에서 본인 더 찾기가 지금 어렵다. 수사력의 한계가 나타나니까 공개 수배로 수사를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마침표를 찍을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거 일단 그거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신장기업 유가장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하경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